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내린 커피를 들고 노트북을 엽니다. 이메일 함을 딱 열었는데 당신의 AI가 밤사이에 단순히 스팸 메일만 걸러놓은 게 아닙니다. 어제 배송이 지연된 택배사 고객센터에 이미 접속을 해서 규정에 따른 환불을 요구해 포인트를 받아냈고요. 네네, 벌써 다 해놓은 거죠. 맞아요. 심지어 어젯밤 화가 나서 항의 메일을 보낸 클라이언트한테 당신의 평소 업무 말투를 막 흉내내서 정중한 사과랑 대안을 담은 답장 초안까지 싹 작성을 해뒀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죠.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는 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화면에 그냥 텍스트나 뱉어내던 그런 수동적인 도우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을 짜고 직접 행동까지 실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오늘 주제의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존의 생성형 AI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하는 AI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AI요. 그러니까 기존 챗봇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상호작용이거든요. 기존 챗봇은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확률적 응답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을 했죠. 그냥 말 잘하는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외부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직접 조작해서 물리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주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관료들이 바로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구조적 설계,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생태계를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 구축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기술 트렌드 소개가 아니고요. 이 에이전트라는 녀석이 대체 챗봇이랑 어떻게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심지어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이 에이전트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는 건가요? 에이전트의 사고와 작동 원리는 크게 4단계로 해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단계입니다. 인식이요? 눈이나 귀 같은 건가요? 맞아요. 사용자의 명령뿐만 아니라 시스템 API 데이터나 실시간 센서 로그 같은 아주 다양한 소스에서 입력을 쫙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리 단계인데요. 들어온 걸 소화하는 단계군요. 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진짜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아하, 맥락 파악.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입니다.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행동 방침을 스스로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스스로 계획을 짠다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이 바로 행동 실행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제로 외부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를 직접 바꿔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메일이 오면 읽어보고 조건에 맞게 답장해라. 솔직히 설명만 들으면 그냥 엑셀 자동화 매크로나 예전부터 있던 조건부 프로그래밍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에이전트만의 특별한 점이 도대체 뭡니까? 겉보기엔 진짜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매크로는 인간이 무조건 A라는 상황이 오면 B를 해라,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코딩해줘야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조건문 빡빡하게 짜야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 예를 들어서 메일의 첨부 파일이 PDF가 아니라 이미지로 딱 오면 매크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류를 뿜고 멈춰버립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죠. 하지만 에이전트의 핵심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LLM 라우팅이랑 기억,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억이랑 학습이요? 네, 에이전트한테 아까처럼 환불을 받아내라 라는 목표만 딱 주어지면 자신의 단기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쫙 파악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무엇을 쓸지 스스로 라우팅, 그러니까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스크립트랑 길목을 짜주는 게 아니라 목적지만 딱 찍어주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공사 중인 도로나 막히는 길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회로를 찾아간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에이전트도 진화의 스펙트럼에 쫙 있더라고요. 오,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단순한 이메일 스팸 필터링 수준인 단순 반사 에이전트에서 시작을 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우회로를 찾는 목표 기반 에이전트,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을 수용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지는 학습 에이전트로 발전했습니다. 점점 진화하네요. 그럼 끝판왕은 뭔가요? 이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인간의 감독 없이도 금융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주식을 막 거래하거나 자율주행을 스스로 해내는 자율 AI 에이전트입니다. 야, 좋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똘똘하고 자율적인 인턴인지 개념이 확 잡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턴이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결국 일을 잘하려면 머리, 즉 뇌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랑 뇌가 받쳐줘야죠.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 에이전트의 뇌,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유독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다른 뛰어난 AI도 참 많은데 제미나이의 어떤 점이 에이전트 구축에 그렇게 유리하다는 건가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기술적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이티브 멀티모달 설계입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이요? 원래부터 다 할 줄 안다는 뜻인가요? 네, 기존의 AI 모델들은 보통 텍스트를 읽는 모델 따로, 눈 역할을 하는 비전 모델 따로, 귀 역할을 하는 음성 모델이 막 따로따로 존재했거든요. 아, 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딱 보면 그걸 일단 텍스트로 번역을 한 다음에 텍스트 모델에 전달하는 식이었죠. 근데 이 번역 과정에서 이미지의 아주 미묘한 뉘앙스나 분위기 같은 정보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 번역기를 거치니까 느낌이 확 죽어버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미나이는 바닥부터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이해하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기를 거치지 않고 시각, 청각, 언어 중추가 마치 사람의 뇌처럼 처음부터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롱 컨텍스트 역량입니다. 제미나이 1.5 프로나 최신 2.5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최대 200만 토큰에 달하거든요. 200만 토큰이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니까 사실 체감이 확 안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시간이 훌쩍 넘는 긴 회의 동영상 전체나 1500페이지 분량의 엄청 방대한 기업 매뉴얼 원본을 잘게 쪼개지 않고 단 한 번에 에이전트의 뇌에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와, 1500페이지요. 여기서 기존 기술이랑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기존의 기업들이 많이 쓰던 RAG 방식,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은 AI가 두꺼운 전공 서적을 볼 때 목차만 쓱 훑어보고 필요한 키워드가 있는 페이지만 살짝 발췌해서 읽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일종의 발췌독이었죠. 그런데 200만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그냥 1500페이지짜리 책 전체를 한 번에 싹 다 통째로 암기해버리고 그 책을 1페이지랑 1400페이지에 막 흩어져 있는 내용의 연결고리까지 지가 스스로 파악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맥락의 파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지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뭡니까? 에이전트로서 제미나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는 바로 외부 도구와의 아주 밀접한 연동입니다. 잠깐만요. 도구를 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냥 구글 검색창에 타이핑을 해서 검색한다는 건가요? 기존의 다른 챗봇들도 빙이나 웹 검색 기능은 다 있었잖아요. 단순한 검색 엔진 연동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스스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환각을 통제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행동을 하려면 자기가 내린 결론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제미나이는 계산이 막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딱 만나면 대충 그럴듯한 숫자를 지원해서 뱉는 게 아닙니다. 아, 모른다고 아무 숫자나 던지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그 코드를 직접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결과값을 딱 가져와서 다음 행동의 근거로 삼는 거죠. 와, 모르는 게 나오면 찍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검증할 테스트 코드까지 짜서 돌려본다. 진짜 엄청 훌륭한 인턴이네요. 사실을 기반한 물리적 행동을 위해서 아예 실행 환경 자체를 도구로 쓴다는 게 다른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어도 이 인턴한테 어떤 성격이나 원칙을 딱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정말 천차만별일 겁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이 에이전트의 성격을 살게 하는 페르소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등장하더라고요. AI한테도 사람처럼 정체성 같은 걸 심어줘야 하나요? 네, 정체성 부여는 에이전트가 막 폭주하거나 통제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가드레일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말해줘 이렇게 지시하는 건 이제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시해야 되죠? 자료에서는 에이전트한테 텍스트를 그냥 줄글로 길게 늘어놓지 말고 XML 태그를 활용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조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XML 태그요? 개발자들이 쓰는 그거요? AI가 그걸 특별히 더 잘 알아듣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AI 모델들이 웹에 존재하는 수많은 HTML이나 XML 문서들을 엄청나게 학습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꺽쇠 괄호로 둘러싸인 태그 구조를 보면 정보의 위계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아, 꺽쇠 안에 있으면 중요한 거구나 하고 바로 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롤 태그 안에는 당신은 아주 까다로운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10년 경력의 시니어 분석가다라고 정체성을 딱 박아줍니다. 오, 명확하네요. 그리고 톤 태그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하고 객관적인 어조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constraint, 즉 제약 조건 태그에는 답변은 무조건 분리 포인트로 3가지 이내로 요약하고 불확실한 수치는 절대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한계를 거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두면 아무리 복잡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에이전트가 그 제약 조건의 선을 넘지 않겠네요. 목적에 맞게 모델 자체를 아예 다르게 써야 한다는 전략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논리적인 깊이가 아주 중요한 분석가형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성능이 뛰어난 프로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요. 프롬프트에 체인 오브 소트, 즉 생각의 흐름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생각의 흐름이요? 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학생한테 덜렁 답만 딱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나하나 적게 만들어서 중간에 계산 실수나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는 걸 막는 그런 원리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반면에 복잡한 분석보다는 고객의 단순 불만을 아주 빠르게 응대해야 하는 지원형 에이전트한테는 그런 깊은 사고 과정이 오히려 응답 속도만 툭 떨어뜨리거든요. 아, 답답해지겠네요. 네, 이때는 무조건 가볍고 빠른 플래시 모델을 쓰고요. 행동 제약 조건을 프롬프트의 가장 맨 위, 상단에 딱 배치를 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오, 상황에 맞게 뇌의 크기와 구조를 바꾸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 듭니다. 아까 제미나이가 1500페이지 매뉴얼을 한 번에 암기하고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역량이죠. 네, 역량은 좋은데 이 똑똑한 인턴한테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그 1500페이지짜리 두꺼운 규정집을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읽게 만들면 진짜 며칠 만에 클라우드 요금 폭탄 맞고 회사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이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려는 기업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최근에 공개된 제미나이 2.0 플래시라이트 모델 자체가 100만 토큰당 처리 비용이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저렴하기도 한데요. 진짜 요금 폭탄을 막아주는 비용 절감의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캐싱이라는 기술에서 나오거든요. 컨텍스트 캐싱이요? 캐시 메모리 할 때 그 캐시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식당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손님이 햄버거를 주문할 때마다 요리사가 매번 마트에 달려가서 양상추를 사고 고기를 새로 사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비가 엄청나게 깨지겠죠. 식당 문 닫아야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컨텍스트 캐싱은 자주 쓰는 아주 방대한 재료, 즉 아까 말한 그 15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도마 위에 아예 미리 썰어서 세팅을 쫙 해두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델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딱 올려두는 거죠. 오, 도마 위에 올려둔다. 네, 이렇게 해두면 여러분이 질문을 막 던질 때마다 1500페이지를 새로 읽는 아주 비싼 입력 비용을 계속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마 위를 유지하는 아주 저렴한 보관 유지비 정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와, 매뉴얼을 인턴 뇌에 한번 딱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전기세 정도만 살짝 내면서 계속 답변을 뽑아대는 거군요. 연산 비용이 진짜 획기적으로 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 데이터 입력 요율의 거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단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에이전트 운영비를 80% 이상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야, 비용 걱정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 이걸 진짜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실전 적용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저처럼 코딩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도 이런 에이전트를 혼자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코딩 지식이나 접근성에 따라서 세 가지 도구가 쫙 제공되는데요. 오, 세 가지나요? 네, 코딩을 전혀 모르신다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가 아주 제격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어로 매일 아침 새로운 이메일 싹 요약해서 내 구글 채팅으로 보내줘. 이렇게 치기만 하면 뒤에서 알아서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싹 다 연결해 줍니다. 말만 하면 다 연결된다. 좋네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프롬프트를 막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웹브라우저 기반의 구글 AI 스튜디오를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무료요? 네, 무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 아주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연결해서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급 에이전트를 구축해야 한다. 이럴 때는 강력한 보안이 적용된 버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사 쇼핑몰에 이 제미나이 기반 고객 상담 에이전트를 떡하니 구축한다고 쳐볼게요. 한 달에 대략 10,000건 정도의 대화를 처리한다면 아까 그 플래시 모드를 쓴다고 했을 때 요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플래시 모델 기준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랑 그 토큰 사용료를 전부 다 합쳐도 한 달에 대략 $40에서 $60 사이면 충분합니다. 전혀 없이 24시간 풀로 일하는 고객센터 전담 직원을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 처리 엄청 깔끔하게 하는 아주 유능한 직원을 말이죠. 심지어 얘는 텍스트 응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제미나이가 네이티브 멀티모델이라고 강조했잖아요. 눈, 코, 입 다 달렸다고 하셨죠. 네, 자료에 나오는 실제 활용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감탄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막 출장을 다녀왔는데 주머니에서 엄청 구겨지고 심지어 커피 자국까지 막 묻은 영수증을 꺼내서 사진을 찰칵 찍어 에이전트한테 보냅니다. 와, 그거 사람 눈으로 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가 알아서 커피 자국 같은 시각적 노이즈는 깔끔하게 무시하고요. 상호명이랑 부가세 총액 정보만 딱 정확히 뜯어내서 회사 엑셀에 지정된 셀에 자기가 알아서 타이핑을 쳐넣습니다. 잠깐만요. 숫자만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엑셀 레이아웃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셀에 밀어넣는 행동까지 한다고요? 네,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주식 차트나 쇼핑몰 화면에 스크린샷을 딱 던져주면 그게 사실 텍스트 데이터가 전혀 없는 그냥 통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림 파일이죠. 그런데도 인간의 눈처럼 시각적 요소를 스스로 파악해서 가격 추세나 핵심 정보를 분석해서 글로 써냅니다. 또 일시간짜리 길거리 CCTV 영상을 툭 던져주고 여기서 빨간 가방 맨 사람이 지나간 시간 다 찾아내 이렇게 명령하면 스스로 타임스탬프를 분초 단위로 쫙 찍어냅니다. 야, 1시간 영상 다 보려면 사람 눈알 빠지는데 진짜 순식간에 하겠네요. 네, 심지어 개발자들의 영역에서는요. 수많은 폴더에 막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코드를 지가 알아서 읽고 전체 시스템 구조에 맞춰서 코드를 싹 수정하고 스스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코드 리팩토링 에이전트가 이미 현업에서 엄청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만 띡 건져줘도 알아서 눈알을 굴려서 차트를 막 읽어내고 CCTV까지 분석한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타자기가 아니라 진짜 눈과 손이 달린 초특급 비서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좀 듭니다. 이 에이전트가 너무 심하게 유능해서 현실 세계의 일까지 막 직접 처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내 코드 베이스를 다 뒤집어 놓고 심지어 내 권한으로 이메일을 막 보내는데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하네요. 만약 이 AI가 갑자기 환각 상태에 빠져서 회사 공금 수백만 원을 이상한 곳에 막 결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강력한 놈의 목줄이나 고삐를 어떻게 잡아야 하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도입을 앞둔 기업들이 사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죠. 자율성이 막 높아질수록 통제 메커니즘도 그만큼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겹의 방패가 존재하는데요. 오, 세 가지 방패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시스템적 권한 제어인 IAM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수정 권한을 애초에 딱 격리된 안전한 공간으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위험한 곳은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둔다. 네. 그리고 둘째는 레이트 리미팅이라는 기술입니다. 레이트 리미팅이요? 속도를 제한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원리죠? 쉽게 비유하자면 법인카드에 일일 사용 한도를 딱 걸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어떤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가지고 특정 API를 1초에 10,000번씩 계속 호출하는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헉, 1초에 10,000번이면 클라우드 요금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그걸 방치하면 엄청난 클라우드 과금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레이트 리미팅은 너는 1분에 최대 100번까지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시스템적인 물리적 제한을 아주 강력하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두는군요. 시스템적 차단도 좋긴 한데, 근데 왠지 기계의 그 자율적인 판단에만 모든 걸 다 맡겨두기엔 여전히 좀 찜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감독, 즉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입니다. 휴먼 인 더 루프요. 인간이 루프 안에 들어가 있다? 맞아요. 에이전트가 아무리 자율적이고 똑똑해도 회사 자금이 움직이는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이나 고객한테 나가는 공식 이메일 발송 같은 아주 치명적인 행동 앞에서는 워크플로우가 일시 정지되도록 딱 설계를 해두는 겁니다. 아, 자기 맘대로 끝까지 안 가는군요. 네, 에이전트가 초안 작성이랑 일 처리를 싹 다 해놓고 이대로 실행할까요 하고 딱 대기 상태로 기다리면요. 최종적으로 인간이 눈으로 싹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누를 때만 진짜 액션이 취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결국 방아쇠는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도구를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번 다뤄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료에 담긴 일반인을 위한 6단계 학습 로드맵을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작부터 거창하고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단계 기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 같은 노코드 툴로 가볍게 일상 업무부터 자동화를 해보는 겁니다. 메일 요약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제가 강조했던 그 XML 태그를 직접 활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연습해보며 에이전트의 성격을 막 빚어보는 거죠. 롤, 톤,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 써가면서요. 4단계는요. 4단계쯤 되면 제피오 같은 아주 유명한 외부 연동 툴을 싹 붙여서 이메일이랑 엑셀이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5단계에 가면 여러분의 방대한 문서나 PDF를 직접 집어넣어서 나만의 RAG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슬슬 전문가가 되어가네요. 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더 똑똑한 상위 모델이 내가 방금 만든 에이전트의 답변을 직접 채점하게 하는 LLM 애저 저지 기법으로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실제 배포까지 해보는 겁니다. 야, 여러분, 당장 거창한 기업용 시스템 막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노션 데이터나 아니면 방치된 일기장, 전공 PDF 문서 몇 개를 당장 무료 AI 스튜디오에 딱 넣고 나만의 작은 비서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래는 단 하나의 전지전능한 에이전트가 모든 걸 혼자 다 통제하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오나요? 자료 조사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연구 에이전트,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뚝딱 짜는 개발 에이전트, 또 깐깐하게 오류만 잡아내는 테스트 에이전트, 이렇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많은 멀티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업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와, 에이전트들끼리 막 회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이 수많은 유능한 인턴들을 지휘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하셔야 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내 소비 패턴이랑 통장 잔고를 아주 완벽히 파악한 나의 쇼핑 에이전트가 물건을 팔려는 상대방의 마케팅 에이전트랑 내 뒷뒤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 가격 협상을 막 벌이고요. 오, 재밌는 상상이네요. 결제랑 환불 정책까지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합의를 본 뒤에 물건을 내 집 문 앞에 떡하니 배송해두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정말 올 법한 미래죠. 당신의 취향과 욕망을 당신 자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AI들 사이에서 진정한 인간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편리함을 넘어서 여러분의 진짜 결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한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이었습니다.